여성이 행복한 서울 여행 화장실. 이런 표지판이 붙어있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지난 9월 14일 과거 직장 동료였던 전주환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영무원이 무참히 살해된 장소입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 돼가지고 다 놀랐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정부에서 대응을 잘 못한 거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데 신변을 보호해주지 않고 이런 인재가 다시는 없어야지.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이 화장실 앞엔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벽면엔 쪽지가 가득 붙어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에서조차 여성은 안전할 수 없다. 어떠한 죽음의 가해자는 국가와 사회다. 자식이 있는 부모니까 무섭죠. 좀 안타깝고 끔찍하지. 그런 사람은 뒤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너무 꼭 일 당하고 나면은 꼭 뒷수습이 미흡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가 그렇더라. 스피킹 좀 어묵에 좀 해줘야 돼.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특별기획. 지금도 누군가 떨고 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체포된 남성은 지난해 피해자를 불법 촬영에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2차례 고소를 당해 지난 7월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전 가해 남성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게 결국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스토커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저를 특정해서 스토킹을 해왔고요. 제가 학원을 차려서 바둑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그 바둑 교실의 그 외벽에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섬뜩한 낙서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1년 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한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구단입니다. 제가 파악한 이후로부터 이게 스토킹이구나 하고 파악한 후부터 한 1년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낙서를 제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본인의 이제 필체로 남겨놨었고요. 굉장히 좀 괴이하고 좀 섬찟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기도 수차례 찾아왔었어요. 바둑교실에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쳐다본다든지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낙서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는 하는데 내용 자체는 저와 결혼하고 싶다라든지 좀 협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도 많았고요. 1년 동안 이제 그렇게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제 돌변해서 굉장히 흉포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경찰이 접수한 스토킹 피해 사건은 모두 29,156건, 하루 평균 86건입니다. 법 시행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20일까지 3년 4개월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50%나 많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피해자들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고 안전도 보장될까요? 네, 경찰분은요, 일단 제가 어디 있는지 묻고 이제 주소를 물어봤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스토커라고 얘기하는 분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데, 저는 이제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들고 또 이제 아이들을 챙겨서 이제 좀 스토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얼른 이제 좀 피신을 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시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후속 조치는 그 스토커를 귀가 조치를 했고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해자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경찰의 안일한 대응.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후 사법 절차를 밟을 때도 수많은 장벽과 마주치면서 절망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여성 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스토킹을 되게 많이 당합니다. 왜냐면 이제 젠더 이슈 목판에 있고 시끄러운 사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터넷에 이제 저를 이렇게 쳐보면 되게 이상한 거 계속 쓰는 블로거들도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냥 온라인에다가 쓰기만 했냐? 아니에요. 처음엔 저희 사무실에 저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뭐 사건을 자기 걸 맡아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요구를 이제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욕설을 보내거나 뭐 이제 나중에는 계속 이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거나 뭐 이제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되면 온라인에서 이제 계속 또 뭐를 쓰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 그 시행되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처음에 전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경찰분이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신고를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당장 어떻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아,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직면한 경험이었죠.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 스토킹은 폭력의 예비 범죄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해서 고작 범칙금 8만 원만 내면 되는 처벌에 그쳤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엔 경찰의 대처가 달라졌을까요? 이은희 변호사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뭐 강간, 뭐 이제 강간 상해 뭐 이런 좀 중범죄 같은 것들은요. 사실 이제 여청 수사팀이 수사 이력이 오래됐으니까 좀 나아요. 근데 이제 스토킹 처벌법은 낯선 건 거죠. 이제 막 이 도입돼 가지고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한테만 또 뭐라고 하기가 되게 그런 게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술함도 있고 이런 중에 이 혼란 속에서 이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의 어깨 위에 이제 남겨져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스토킹 범죄 등에 관한 법 사항을 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사실은 상당 부분 있죠. 긴급 조치에서부터 뭐 잠정 조치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지금처럼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보다는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데 사실 스토커 범죄의 무서운 점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강력 범죄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지금 스토커 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경찰 실무에서 또는 현장 훈련도 결국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377건이었고 이 중 약 67%가 발부됐습니다. 발부 비율이 꽤 높죠? 하지만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7,141명 가운데 실제 구속된 사람은 3.6%에 불과합니다. 또한 경찰이 송치한 스토킹 범죄를 검찰이 처벌이 약한 약식 재판에 넘긴 경우도 무척 많았습니다. 약식 재판은 대부분 벌금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데 검찰이 기소한 스토킹 범죄 약 2,000건 중 62%가 약식 기소였습니다. 게다가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은 27%에 그쳤고요. 이 중 절반 이상은 1년형 미만이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토킹이 쌩 모르는 사람한테서 일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보통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는 관계에서 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는데 걘 나를 아는 거예요. 가해자는 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합의 부분을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 보복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자, 일단 고소했어. 그러면 이제 가해자들이 주로 용서해달라고 해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해.
자, 그 말을 믿어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믿었지 않지만 이걸 안 해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감당하지? 얘는 우리 집도 알고 뭐 내 전화번호도 알고 내 얼굴도 알고 내 이름도 알고 나에 대해 아는데 혹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이 태생부터 가지고 있었던 한계, 반의사 불벌죄, 이 보복 범죄를 되게 부추길 수 있는 굉장히 큰 흠결이에요. 이런 스토킹을 당한다는 건 일상이 공포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생활이 불가능하고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주환에게 살해된 영무원이 2019년부터 일방적인 연락과 함께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은 횟수는 무려 350회. 무려 2년 동안 고통받던 피해자는 2021년 10월 불법 촬영 혐의로 전주환을 고소했고요. 석 달 후인 올해 1월엔 스토킹 혐의로 2차 고소했습니다. 1차 고소 때 경찰은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차 고소 때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나 현장의 전문가들은 신고 단계에서부터 속 터지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경찰관도 있고요.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넘겨서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한국여성의 전화 송란희 상임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법률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냐 안 하냐 이런 건 정말 다 사람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당역 사건도 정말 많이 짚기도 했지만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더 피해자한테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이거는 이제 스토킹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격리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번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이 없어서 법의 제도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게 만드는 스토킹. 외국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다룰까요? 뉴질랜드 경찰청 웰링턴 헤드쿼터 사이버 수사국 형사과 데니 킴 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일단 경찰 쪽에서 신고를 받게 되면 이제 이게 경찰관을 2명을 태운 경찰차 한 대가 출동이 되고요. 이제 처음 프로세스는 이제 피의자하고 피해자를 격리를 시키는 거겠죠. 격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관 분 2명이서 만약에 그 범죄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체포를 하고요. 그 피의자 쪽을 거기서 바로 이제 접근을 못하게 경찰 권한으로 최대 10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뉴질랜드 경찰이. 뉴질랜드는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해서 다룹니다. 경찰 조직에 가정폭력만 전담하는 팀을 두고 있는데요. 이 팀의 경찰관들은 비교적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가정폭력 범죄를 다루는 수준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피해자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서 매우 체계적입니다. 데니킴 팀장의 말 더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출동을 나가면 저희 핸드폰을 써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그 질문지가 있거든요. 피해자랑 할 수 있는 그 직접 집에서 그때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정폭력에서 왜냐하면 가정폭력이 더 중요한 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안 하면은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냥 피해자분들 솔직히 경찰이랑 대응하기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이게 한 50개 정도
한 50개에서 한 60개 정도 질문사항이 있어요. 그 이제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 아니면은 뭐 남편이 뭐 피의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마약을 했냐, 술을 했냐, 그런 걸 이제 따져서 리스크 어세스먼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족 근처에 가족이 있냐, 뭐 근처에 친구가 있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피해자가 또 이제 자기 집에 알람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도 경찰 쪽에서 다 지원이 되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일단 증거가 충분하면요, 피해자가 그 진술 안 해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꼭 피해자 진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폭행을 당해서 뭐 멍이 많이 들어 있고, 근데 피해자분들은 이제 자기는 진술 안 하겠다, 뭐 무섭거나 그래서 하기 싫다, 그래도 저희는 체포를, 다른 증거가 있으니까요, 체포를 해서 이제 저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꼭 피해자의 그 진술서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뉴질랜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당역을 찾아가서 근무 중이던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살해한 김병찬, 스토킹하던 여성의 노원구 집을 찾아가서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이런 자들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특별기획 지금도 누군가 떨고 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21일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시행한 지 꼭 1년이 된 날입니다. 무려 22년이나 걸려서 이 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스토킹 살해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은의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 이 법의 문제는요, 진짜 심각한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미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고 뭔가 법이 경고했을 때 움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제지의 효과도 있고 예방의 효과도 있고 처벌도 이제 되는데, 법을 좀 더 우습게 여긴다든가 혹은 좀 심각한 스토킹 행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별반 행위를 못해요. 그리고 작정하고 스토킹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행위하지 못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가족을 통해서 계속 문자가 전송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걸 지금 요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가족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걸 보낸다든가, 혹은 스토킹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제 5가지 행위가 있어요.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집을 찾아간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가, 뭐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가,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물건을 부신다든가, 뭐 이렇게 뭐 있어요. 이 5가지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스토킹에 해당이 안 됩니다. 2번 문자 오는 것보다 한 번 찾아오고 한 번 문자 보내는 게 더 무섭지 않나요? 다들 법에 대해서 잘 알고 뭔가를 잘 찾아봐요. 근데 주로 가해를 하시는 분들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범죄 준비하면서 찾아봅니다. 근데 이게 스토킹 처벌법에선 더해요. 왜? 스토킹은 습이거든요. 습이 뭐냐면 이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습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지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행동을 하는 게 처벌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막 계속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우발적인 행위, 이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아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법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죠. 범죄 피해자가 범죄자를 신고했는데 너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면서 그 의사를 다시 피해자에게 묻는다? 이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결국 보복 범죄까지 일으키게 만들죠.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 조항 탓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하는 현장의 위급함과는 달리 법적인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다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잠정 조치 그 사고의 경우에 한 달간 물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현장 판단, 즉 현장 경찰관의 직권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 결정하는 기간이 며칠 걸리고 또다시 법원에 의한 판단까지 합쳐지게 되면 결국 평균 5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 즉시 격리시키는 이런 권한 자체가 경찰이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장 판단을 가장 우선시해서 신속한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격리가 이루어지는데 국내에서는 그러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스토커 피해자가 실질적인 체감 치안을 못 느끼는 것이 검찰, 법원으로 연계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이튿날 정부 관계자들은 일제히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다 돼가는 지금 정부 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웠을까요? 지난 10월 19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 또는 재판 도중에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온라인 스토킹을 스토킹 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위치 확인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항 신설, 법 제정 때부터 폐지 요구가 거셌던 반의사 불벌 조항의 폐지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도 상향해서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한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도 징역 2년에서 3년 이하로 수정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난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현장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19년 동안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온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저희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정 당시에는 이게 내용이 포함이 안 됐다가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입법 예고로 새롭게 이제 들어왔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과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무척 큰데요. 이 법에 더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 송란희 상임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굉장히 이제 나열해서 이게 딱 맞는 행위들만을 스토킹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따라다니거나 접근하거나 아니면 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뭐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뭐 물건이나 글, 뭐 영상 이런 것들 도달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외국도 그렇고 이 스토킹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를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스토킹에 대해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저희 사례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마땅히 이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기 위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 규정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넣는 것에 추가해서
포괄적 정의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정도로 해서 딱 이 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스토킹을 하는 것이라면 같이 이 법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 규정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뭐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병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만약에 최초에 이제 신고하고 나서 불송치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잠정조치 효력이 이제 같이 상실되는데요. 이거는 뭐 불송치를 했다 그래도 다시 신청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잠정조치가 뭐 효력이 상실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완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년 반 전인 2019년 4월 스토킹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후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에도 힘을 쏟았던 조혜연 프로바둑 기사. 그러나 스토킹 피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혜연 기사를 스토킹한 가해자는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복역 중인 상태에서 2차례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출소한 뒤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가해자가 얼마 전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편지가 2차례 왔는데 2번 다 신고를 했지만은 또 2번 다 비슷한 사유로 경찰에서 편지만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타나면 연락해 달래요. 스토커가 나타나면 연락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전혀 어떤 보호 조처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 보호 조처를 못 받았으니까 따로 제가 변호사분을 만나가지고요. 불안하니까 스토커가 출소 후에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일단 저는 이사를 했고요. 그 기존에 있던 학원을 정리하고 연고가 없는 완전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소위 도망을 간 것이죠. 기존의 학원에 나타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사 간 후에 변호사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스토커가 복역 중이기는 하지만 출소 후 너무 내가 무서우니까 복역 중인 스토커를 대상으로 내가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기각된 것은 아니지만은 변호사분이 알아본 결과 현재 복역 중인 스토커를 대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또한 그 출소 후에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쳐야지 접근금지 가처분이 신청이 되고요. 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몇 개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단 스토커가 나타나서 뭔가를 하기 전까지는 이제 경찰이라든지 혹은 이제 법령의 어떤 보호를 받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무 죄 없는 피해자가 아무 연고 없는 동네로 몰래 이사를 해야 하고 운영하던 학원마저도 옮겨야 하는 이 현실.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의 엄중한 처벌만을 기대하면서 버티고 버텨온 피해자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소중한 목숨 하나를 잃은 후에야 우리는 또다시 사후 약방문 같은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웃 누군가는 더 이상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쪽지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죽음을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특별기획, 지금도 누군가 떨고 있다. 저는 표창원이었습니다. 끝으로 조혜연 기사의 당부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은 뭔가가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고요. 꼭 여성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관해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더라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민분들이 스토킹 살인 사건을 힘을 다해서 막아주시면, 지혜를 모아서 막아주시면 저는 결국은 공권력이라든지 이제 법령도 바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피해자분들이 더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많이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특별기획, 지금도 누군가 떨고 있다. 지금까지 기획 남태정, 연출 안동진, 양지안, 구성 이병관, 조현, 허주영, 출연 조혜연 프로바둑기사, 이은희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송란희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데니킴 뉴질랜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형사과 팀장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